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튀겨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잃을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의사 개인의 판단과 의사 집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는 일은 개원 이래 최초의 사례라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긴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하고요. 평생 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자신의 소신하에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고 백남씨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면 설사 다른 전문가들과 이견이 있다 해도 그 전문가의 소신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하죠. 그런데 백남기 씨 사건이 정말 그런 경우인가? 세월호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며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막으려 했던 그런 의혹을 그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상을 뛰어넘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어떤 정치적 외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기 전에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어달라고 해야죠. 신뢰는 공짜가 아닙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언제는 하루 종일 이 오후에 고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네, 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고. 자, 오늘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이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면서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야당 역할이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선거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서 내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고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일요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뭐 예상됐던 것이고, 예. 이 여익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예상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3부에 여야의 요사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논평은 생략하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으로 이사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대표 경선에 나갈 후보, 세 사람 다 온 건데, 그리고 여기 개소식에서의 분위기가 사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전달됐는데, 아예 오디오도 있으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진보가는 정부가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죠? 네.
아주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예, 친북, 종북, 문재인은 우리를 죽이라고 있다. 예. 깡패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예, 깡패 같은 놈, 나쁜 놈이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장이 다르면.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서울시당 위원장 개소식에다가 예, 당의 공식 행사였던 거죠. 이게 일종의.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공포를 봅니다. 무섭구나,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상대가 나쁜 놈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로 서울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무 생각이 들게요. 자꾸 생각할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지 어중간한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계속 세게 가자라는 지지 이야기죠. 홍준표 전 도지사를 떠올리게 한 깡패 같은 놈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공식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망 진단서 수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했는데 고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300여일 투병 끝에 사망한 지 벌써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일입니다. 서울대는 대략 제가 그 발표를 듣기로는 세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전문적 견해차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 교수, 네, 주치의 백선아 교수, 그렇죠. 예, 그 교수의 입장과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문적 견해가 부딪히는 것처럼 정리를 했고. 네, 여전히 백선아 교수는 병사 의견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은 당시 전공의, 예,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위화감은 없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입장 정리를 했던데, 좀 비겁한 태도죠. 기본적으로. 마치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충돌했을 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혹이 많죠. 예. 우선은 청와대 주치를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정이 됐는데, 근데 이 과정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보니까 최순실 씨와 인연이 깊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말을 듣고 이 자리에 갔다는 거. 추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 자체에 최순실 씨와 연결되는 인물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면 원정이 됐어요.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통령이 왜 자기 주치를 굳이 그 시점에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냈는지 의문이죠.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연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보면 그 자리를 가고 나서, 원장이 된 후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드나들던 성형 의원, 비선의원, 김영재, 김영재 원장요. 김현재 원장을 자기가 안 되는데 서울대 강남센터에 진로이사로 선임한다든가. 네, 외래 교수였죠. 예. 그리고 김영재 씨 가족회사인 YJ콥스였던가요? 네, 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성형실이요. 실. 서울대병원에서 쓰지도 않는 실인데, 예, 그 실을 납품받았고. 말하자면은, 그리고 최순실 씨는 김영재 원장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단순히 그 병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미용센터를 중동이나 중국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그 절정이 외교 인사 왔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였죠. 그렇죠. 덩샤오핑 딸요. 김영재 씨 병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고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 권위를 싣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고 소위 이제 믿어줄 만한 대중이 인정을 해주려면 서울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서울대 병원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치를 빼서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연결고리인데, 적어도 최순실 씨와 직접 인연이 강한 인물들하고 직간접으로 병원장이 연결됐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 사건이 이 사건도 고려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남기 씨 유족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서울대 병원장이 백선아 교수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했다. 네. 그리고 기록이 있어요. 서울대 병원장이 이제 밤늦게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수가 등산복을 입고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당시.
그 굉장히 이상한, 그리고 그 정도 내 손상의 경우에 그 정도 경력의 교수가 휴일에 직접 와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예. 의사들, 왜냐면 응급실에 당시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가 있었는데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다고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었던 것은 소생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사망하면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고도의 의술로 생명만 계속 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 경향신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단독으로 서 원장이 백남기 씨 사망 전후로 해서 상황들을 청와대에 수시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김재원 정부수석에게 백남기 씨 병세를 상세하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공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노조가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요. 파면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 않고 뭐 병사를 외인사를 고치는 것만으로 외압이 없다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제 서 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였는데도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전과 상관이 없고 이건 철저히 전문가적 견해차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약간 큰 사건이었죠. 아주 한 분의 사망에 그치지 않고 정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사망을 은폐하거나 몰고 가려고 했나, 이런 의혹이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 잠깐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 발표가 오늘 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민의로 잠시 연결해보려고 하고, 그 전에 짧게 한두 가지 뉴스 더 짚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스타일 허브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여기가 한류 문화 체험할 수 있게 지난해 차은택 전 단장이 만든 곳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달에 송중기 씨와 함께 찾았습니다. 송중기 씨. 예. 예, 그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로부터 2달 후에 K스타일 허브 운영에 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 기능과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다고 하고요. 또 송중기 씨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송중기 씨가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홍보자료 보완하라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건물 앞에 입간판도 만들고 판매 상품 가격도 올리라라는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획사 마케팅 담당자 할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예. 온라인 예약 기능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죠? 직접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체험 블로그나 영문 홈페이지나 뭐 다 본인이 찾아봤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봤나보죠 그때. 예. 자연인으로 연예인에 대한 호불호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연인으로 팬심을 대통령 권한으로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팬심 쓰라고 대통령 권한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기사네요. 예.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장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지녔던 것 같아요. 네, 경제수석한테 할 지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수석에게 저 연예인의 온라인 예약 기능이 없다. 재밌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서 정유라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K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뇌물에 해당되는 승마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런 사실들을 진술했다라는 건데요. 이제까지 정유라 씨는 잘 몰랐다라는 것으로 일관했었는데 말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또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이 봤다는 거죠. 말세탁. 생각나네요. 말세탁. 그러니까 원래 삼성 소유로 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삼성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우리 소유고 빌려준 것 뿐이다 라고 하려고. 근데 저희가 한두 번 다룬 것 같은데 세준 씨 그때 화를 내고 그 말 낼 거야 이렇게 되자 삼성이 말 두피를 현물로 말 판매상한테 돌려주죠. 그러면 삼성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줬으니까 그 돈을 삼성이 안 받죠. 네. 그러면 그 말 두피의 가격만큼 지불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 사고 싶은 말과의 차액만큼만 최순실 씨가 돈을 내고 새로 말을 샀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최순실 씨가 비싼 말을 자기 돈 주고 산 거가 되지만 실제로는 말 두필 가격을 최순실 씨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 뇌물이죠, 뇌물. 예, 심지어 정유라 씨가 이번 과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차익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말 중개업자가 짜증냈다라는 상황까지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비밀 계약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고 이걸 정유라 씨가 왜 안다고 했을까요? 근데 뭐 세 차례나 검찰을 가다 보니까요 말이 이렇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심지어 어머니가 삼성 승마 지원에 대해 입단속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그래봐야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예,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으면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건 다른 세계거든요. 네. 어린 나이라 자신이 하는 말이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표창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자, 민인데 이렇게 하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경찰이 그동안 전혀 입장 발표가 없다고 오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은 그동안 사람이 죽었다고 다 사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왔습니다. 그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민 정서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경찰에 의해 국민이 사망했는데 그 유족에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돌아가시기 전에는 문병을 해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계속 거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 변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 말은 뭐 법적인 결정이라든지 잘못이 인정되면 사과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단지 그 사인을 변경했을 뿐인데 사과하겠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국민이 사망한 건 똑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사과에 인색한 거죠? 저는 사람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검찰 결과는 결과고 사과한다고 경찰의 위신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거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그렇죠.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고요. 사과를 한다고 해서 경찰의 뭐 위신이 떨어지거나,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뭐 책임은 법정에 따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또는 뭐 경찰이 스스로가 그전과 다른 어떤 뭐 그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사과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당시 정권의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에 경찰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사망이라든지 결국은 헌법의 개헌과 정권 교체,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졌던 경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같은 모양새. 그래서 아마도 정권 차원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경찰이나 공권력의 책임이 있다라는 어떠한 여하한 인정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은 뭐 많은 국민들이 받긴 했는데 네. 그런데 혹시 의원님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 정보, 첩보 있습니까? 경찰 출신이신데? 정확한 건 없고요. 예. 그저 신원을 밝혀드릴 수 없는 익명의 경찰 내부 인사로부터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묵인 정도는 제가 접한 것은 있습니다. 정황 정도는 파악을 하신 게 있군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이 경찰 수권인데 그러면 이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인권 감성으로 우리 경찰은 그런 자격이 된다. 이게 설득이 대중적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국민 다수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지지나 탄력을 못 받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첫째는 정치적 중립이죠. 어떠한 권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취향에 맞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 중립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겠다. 법과 절차,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독재적 수사권을 부여해줘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국가적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경찰의 태도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사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예정된 경찰의 입장 발표는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전혀 모르고요. 예. 그런데 입장 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사과의 유효 기간은 지났고요. 예. 이미 그 백남기 농민이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그 사과의 효용성이 있고요. 지금은 너무 뒤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의 의미가 별로 없고 유가족께서도 사실 이 사과로 만족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이 풀리실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를 지나치게 규칙에 위반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직사를 하게 된 행위자와 그 상황에 대한 지휘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이런 부분들로 진상을 다 밝히고 그리고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왜 문명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경찰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백남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책임수를 분명히 밝히고 스스로 그것도 경찰 스스로 밝혀야 한다. 오늘 경찰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은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과가
입장 발표된 후에 의원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거나 해서 좀 꼬치꼬치 따져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조만간 당대표를 새로 선출합니다. 오늘은 정의당 새 사령탑에 도전한 두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당 대표에 나서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나서실 거라고 모두 예상했지만, 자, 우선 19대 의원을 하셨고 또 필리버스터 때문에 개혁하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십시오. 예,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정의당 당대표 후보 박원석입니다. 끝입니까? 아, 계속 길게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짧게, 예. 네, 199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같은 분들과 함께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創立했고 1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와서 비례대표가 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네 번째 주자셨고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서 체력이 남았는데 내려오셨고 그걸로 크게 화제가 되셨고 그렇게 하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굴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잠시 후에 라이벌 앞으로 싸울 상대 후보에게 드릴 텐데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기는 정의당은 더 이상 군소정당이 아니라 수권 능력과 그 통치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력한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는데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이 보수 정치, 기득권 정치에는 파산 선고를 내렸고 정의당에게는 한번 경쟁해보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적 경쟁은 누가 더 투철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불평등 해소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가의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듭니다. 이기는 정의당. 그게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는 정의당. 그리고 2020년 제1야당이 목표라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제1야당이면 21대 총선 때 제1야당이 되겠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3년 후는 이제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너무 멀어서. 이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출마에 변해서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내에 정당 지지율을 15% 선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의당의 존재감과 또 정의당의 필요성, 또 정의당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고요. 원내외에서 정의당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그렇지만, 예. 네.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게 되는 목표를 우선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당의 현재의 당력으로 모든 지역에서 좋은 지방선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략 지역을 정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해 갈 겁니다.
중요한 지역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호남, 영남인데요. 그렇게 전략 지역을 정하게 되면 거기서는 단체장부터 기초의회까지 모두 출마하는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가 우선 필요한데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일을 지역에만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전국을 뛰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지역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사람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만 발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50억까지 후원금을 모아서 쓸 수 있는데 이 50억을 우선 모아서 다른 데 쓰는 거는 우선 나중이고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과 지원에 전적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승리로 느껴지려면 기초단체장 정도로는 이제 감이 안 오고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도는 돼야 이게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표라는 도지사 혹은 광역단체장 있습니까? 도지사 광역단체장을 후보를 발굴해서 유의미한 경쟁과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조건에서 도지사 광역단체장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 그게 어느 그 광역단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일단 저 스스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당원이 요구하고 또 당이 필요로 한다면 그게 어느 지역이든 출마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에 나간다든가 이럴 수 있으시다는 거죠, 당대표. 뭐 지금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당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당원들이 요구한다면 뭐 언제든 어느 자리든 출마해서 지방선거를 이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물론 뭐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한다는 일반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상징적으로 한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의원님만의 관계 설정이 있습니까? 민주당과의 여당과의 관계 설정? 문재인 정부 개혁 속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성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이 촛불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그건 곧 이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났던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실패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의당이 무슨 민주당이 이중되어서가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이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냥 협조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할 텐데 핵심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권 능력을 쌓아가고 또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걸 국민들로부터 실천적으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이 추진되는 그 안에 정의당의 성과를 만든다. 저건 정의당의 의제고 또 정의당이 저 상황을 주도해서 저 개혁을 견인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를테면 지금 적폐청산이 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까? 그건 이제 정상국가를 만들자는 거고 그건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게 정의당의 목표고 또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신상정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육아휴직 확대 문제라든지 기초연금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경제 개혁의 의제를 원내에서 정의당이 선도하고 또 그런 의제들이 개혁 법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성공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 가운데에서 정의당의 성과를 만드는 거고 국민들이 볼 때 정의당의 수권 능력, 정의당의 통치 능력 이런 걸 입증하는 그 실천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하셨는데 이정미 의원보다 본인이 왜 낫죠? 이정미 의원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마도 평생 이 진보정당의 동료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 당대표 출마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진보정당 안에서만 머물렀던 리더십이 아니고 당이 그 이후에 만나야 될 진보정당 밖의 세상으로 우리 당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정당 안의 그런 경험과 시각은 심상정 노회찬 누군가 같은 그런 1세대 리더십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19대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의정 활동했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은 4년간 의정 활동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바쁩니다. 저는 거기에 전념을 했고 또 전념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의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당의 조직을 재건하고 바닥으로부터의 정당 리더십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는 정의당 또 통치 능력을 인정받는 정의당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총수님께서 필리버스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9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그런 어떤 강인함이랄까요?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TV토론단장을 맡아서 당의 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어떤 실력, 이런 걸 이제 당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당원들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방송을 드려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잠케 했고요. 따로따로 연결하는 거라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좀 야박하게 전투적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게. 오늘은 첫 소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라디오 연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성분들 항상 훨씬 더 유리해요. 라디오에서는. 그래요? 목소리가 딱딱 꽂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정의당 당직선거에 당대표로 도전한 20대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오자토론에서 자주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로 연결되었네요. 네. 네. 본인 경력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작년 총선 때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돼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2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 중에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난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의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대변인 등을 맡아오면서 어려웠지만 한눈 안 팔고 제대로 된 좋은 진보정당 만들자고 쭉 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들어볼게요. 앞에 박원석 전 의원. 네. 보다 이정미 의원이 뭐가 낫죠? 이번 선거는 네. 당직 선거입니다. 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을 가장 잘 알고 당원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리고 이 진보정당이 사실 다른 정당들보다 훨씬 더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꿇꿋하게 당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확실히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진보정당이 부침을 겪어왔고 상대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 멤버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확실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거꾸로 박원석 의원은 본인은 시민운동으로 출발했고, 네. 이정미 의원님은 노동운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진보운동 바깥에 있는 분들과 연결하자면 박원석 의원은 본인이 적격이다. 네.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사실 노동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카테고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또 노동자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은 좀 더 진보 정치의 좁은 영역이고 어떤 것은 넓은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이분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노동권을 정착시키는데 좀 한계를 갖게 했던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저는 얼굴 없는 민주주의를 끝내고 정의당을 집권을 꿈꾸는 유력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 없는 민주주의를 끝내는 게? 지난 대선 약간 공포 영화스러운데요, 이거. 얼굴 없는 민주주의. 네. 사실 공포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여성이나 20대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분들 사실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 번도 사회에 제대로 이분들이 대표된 적이 없고 정치가 이분들을 대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정의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라면 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분명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없이 그분들이 이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분들이 이제 민주주의 광장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나오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 다수이지만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정치의 주류로 다시 끌어올릴 때 이분들에 대한 대변을 정확하게 해냈던 정의당이 이제 집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출마에 변해서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는 단지 대한민국의 19번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점 이렇게 보고 있고 60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를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탄생되는 과정에 촛불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요. 그 촛불과 탄핵을 함께 만들어냈던 것이 또 정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이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 개혁의 열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도록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러한 개혁을 방해하는 낡은 적폐 세력이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미흡하거나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비판하고 개혁을 잘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잘하는 건 잘한다. 네. 못하는 건 못한다. 네, 그 정도 얘기인데 혹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물론 지방선거는 다 이기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박원석 의원은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선수를 뛰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 직접 뛰실 만한 우리 당의 중요한 그 후보군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그분은 거기 나가시고 대표는 나한테 달라는 얘기죠? 저는 또 당을 진두지휘하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니까. 예. 네. 아니,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5년 정의당이 창당되고 지금 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몇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의당의 그 당시 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관론,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론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거를 딱 치러놓고 나면은 당이 조금씩 한 단계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당의 저력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정의당만의 정책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부를 겨뤘을 때 또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좀 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단 선거를 치르겠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좀 착실히 준비해왔던 중요한 그 지방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게 만들어서 정의당만의 지방자치의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동네만큼은 이 광역만큼은 정의당이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후보 단일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네. 민주당과 어느 지역 정도는 딜을 해서 이 지역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혹시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뭐 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 상대가 있고 서로 그 당시에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른 문제이라고는 보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 독자의 힘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라는 의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의당의 득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있었던 파주시 같은 경우에서는 두 자릿수가 훌쩍 넘는 이런 그 득표를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우리 그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기초단체장은 저희들이 좀 이번엔 제대로 승리를 거둬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고 따로따로 연결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여쭤봤는데 네. 조만간 저희가 따로 두 분을 모시고 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두 분이 나왔다는 것만 소개하는 정도지 두 분의 경쟁력과 차별점은 저희가 직접 두 분을 자리에 모시고 한번 박이 터지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김어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강경화 임명에 관한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2월 항쟁 30년이 되는 6월 10일 저 황석영이 마침내 출감합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금기의 억압이 있다면 작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바꿔낸 위대한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바칩니다. 황석영 자전 수인 문학동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야 3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는 곳이죠. 국민의당
송문주 대변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국민의당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발언을 하셨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더 뭐 야당과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거나 좀 수정안을 내놓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상 그 강행 의사를 뭐 밝히셨는데요. 예,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쉽다.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성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입장 발표를 보면 이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여론을 앞세워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요. 네. 저희 대변인 논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마 잠시 후에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당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수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떨어뜨려 주시고 네, 숨소리가 너무 거쳐서 좀 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어겨진 것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뭐 장관 후보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인사청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사청문 제도의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보시는 이제 입장은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꼭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서 청와대는 인사청문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하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장관 검증을 하는 절차 자체의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또 나가서는 실제 대통령께서 또 야당과 이런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협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표결로 정한 다른 보직들은 표결을 합니다만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 인사청문회가 참고인 것이 맞는 것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보고 그리고 보고서 결과를 대통령이 참고해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법의 취지 아닌가요? 만약에 부적격 보고서가 나오면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장관에 대해서 뭐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국회 청문 절차에 따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강제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절차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문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청문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 당시 야당일 때는 청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 된 입장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정하는 문제이고 또 강경화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되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셔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바라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지명자가 정말 필요한 분이고 또 앞으로 외교 정책을 펴는데 본인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조각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과정에서 그런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 조율하시고 또 여러 수정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강경화 지명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야당에게 직접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민정 정무수석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일단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역할을 한번 줘보겠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국회 해임 건의권이 있으니까 그 해임 건의권이 행사되었을 때 그 해임 건의가 되었을 때 해임을 시키겠다는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약속 이런 수정적인 제안 같은 것도 해보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야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그런 노력이 없이 결국은 그 야당이 계속 그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통과되었다. 그래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했던데요. 청문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최근 여론은 임명하라는 게 이제 60% 이상 나오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그 60%의 민의를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임 대통령께서 원체 그런 소통 뭐 이런 정국 운영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얻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그 국정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운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 또 국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자꾸 국회의 존재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더 좀 협력적인 자세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마치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인식하시고 또 그런 구도로 전개되는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 여론이 60% 이상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로 다 뽑지 왜 청문을 왜 하냐 이렇게 요약되는 반론도 제기하셨던데 지금도 그 같은 맥락에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설득해달라 조금 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여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청문 과정에서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고 과거에는 그런 사유로 또 임명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제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평가와 실제 청문 장소에서 지명자께서 보여주신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야당의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수정안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도 국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수정안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로 왔다가 결국 대통령께서 여론을 이유로 이제 임명을 강행하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잘하길 바라고 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치를 할 용의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또 충분히 이해가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는 양당 간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뭐 결정권자는 그 이제 과거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죠. 예. 과거에.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는 그 임명 철회하라는 여론이 60% 70% 부정적인 여론이 그랬단 말이죠. 그 경우에 여론이 민의가 철회에 있었고 그래서 야당이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민의와 함께 그 여론의 힘으로 결국 낙마를 요구하고 또 낙마를 관철시킨 건데 낙마시킬 때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킨 거란 말이죠. 임명할 때도 여론을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낙마할 때는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켰는데 임명할 때는 왜 여론을 감안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임명권 자체는 장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의 한마디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야당에 대한 존중과 성의. 야당과 협의를 하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꼭 그 외교장관을 맡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 맡겨놓은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다면 법상 해임 건의 자체가 그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는 해임 건의를 존중해서 해임시키겠다. 근데 일단 기회를 줘보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그 수정적인 제안을 한다든가 국회와 좀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어쨌든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렸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렇게 되면 국민당은 김희수 헌재소장 표결에서 부결표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의총에서? 일단 뭐 잠시 후에 있을 의총 뭐 비대위원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그 인사청문에 있어서도 건건히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하지는 않는다. 예,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뭐 대통령의 강행이 있다고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장외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의총이 열리니까 의총 결론이 나면 저희가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본 입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 여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이라고 이렇게 밀고 가면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풉니까? 120석밖에 안 되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됐다, 기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뭐 이렇게 전직 그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여성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야당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강경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야당이 지나치게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뭐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협치 견제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 합의에 나가는 과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경우 국민들의 그 뜻에 따라서 좀 이렇게 빠르게 그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듣다 보면 물론 표면적인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선을 승리한 쪽에서 지금 대선을 패배해서 어수선한 우리 야당들을 좀 더 살갑게 챙겨주고 마음도 섭섭하지 않게 해달라. 저는 이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뭐 대통령 권한인 건 인정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다가와달라. 예, 이게 뭐 정치가 연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 대통령께서 취임식 그 당일날도 야당을 먼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원내대표 회동도 좀 대단히 그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최근에 그 추경 관련해서 그 국회를 찾으셨을 때도 야당과의 미팅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설 이후에도 사실 이례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통령께서도 대화 협치 이를 위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력은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협치라는 전제 하에 야당의 편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가면 다 어떤 반대나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임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까요? 청와대에 계시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그 임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뭐 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조금 더 국민들의 그 눈높이가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대단히 검증을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애초 일정보다 뭐 실제 그런지는 저희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그 청와대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검증 절차를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도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전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이런 흠이 없는 후보들 그리고 또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굉장히 이분이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분을 추천하려고 하는 이게 좀 전제돼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런 후보를 선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치 못한 흠결들이 드러나게 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억지도 있지만 따지다 보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법하다 하는 그런 포인트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절대 낭만은 없다. 이런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야당의 공세는 발목 잡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낭만은 없다. 이건지 아니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인지.
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뭐 사실 그냥 낙마는 없다. 이 전제가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낙마를 만들지 않게 해서 청와대가 먼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가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드러나고 그것이 국민들께서 보기에 도저히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야3당이 이것이 발목 잡기든 아니면 야3당이 섭섭해서든 아니면 정당한 문제 제기든 간에 여하간 야3당은 대단히 강경한데 이렇게 되면 12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풀죠? 사실 뭐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석수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갖고 힘있게 개혁의 그 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의석수라면은 뭐 사실상 고민은 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또 측면에서는요 또 이런 과정이 그 여야 협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원내에서는 이렇게 원칙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 현실인 것은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정치가 좀 한 단계 성장하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뭐 저희 그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문제 삼을 것 문제 삼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적어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뿌리도 같고 그리고 틀림없이 협조 의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민의당을 물론 이거는 입장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목리를 부린다고 말할 수도 있고 국민의당을 제대로 껴안지 못하고 있다고 정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도 뭐랄까요 함께 가자고 잘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도 탓할 일이긴 합니다만 민주당도 동시에 같이 탓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여야가 조금씩 사실은 이제 더 양보하고 냉정하게 평가받을 제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이제 저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해보는 협치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도 결국 국민의당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다 결국은 사실 보고서 채택에 도움을 이렇게 좀 다른 태도를 보이셨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사안에서도 좀 전에 앞서 이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별 사안마다 이게 뭐 다 그 발목 잡기로 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상 냉정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장을 견제하고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되 또 가급적이면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도 또 이렇게 크게 보면 사실상 이제 원만하게 잘 협조해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간 뭐 그런 협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부 간에나 혹은 개별 단위에서 국민의당과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물밑에서는 하고 있나요? 어제도 뭐 원내대표 간 이제 뭐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원내 차원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듯이 하셨듯이 뿌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 친분 관계들이 있으시죠. 정치를 오래 같이 한 분들이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개별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중진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석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묻죠. 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여의도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추경도 있고 앞으로 정부 조직법도 있고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감정이 상황한 것 같은데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네네. 일종의 이제 작전 보관 120석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3년 동안 나름의 계획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40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다든지 네.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 속에 실제 구체적인 자세히 밝혀달라는 건 아니고 나름의 계획이 있다. 사실 지금 이제 국회 일정에서 대단히 주요하게 이제 전제돼 있는 게 이게 추경안하고 정부 조직법이고 또 주요 이제 개혁을 전제로 한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들이 사실 여당의 입장과 특히 뭐 국민의당 입장이 너무 대립적이다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네네. 기분이 이상했잖아요. 예, 사실 뭐 이런 하나의 건건의 과정에서는 뭐 감정적인 어떤 대립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만 사실 붙들려서 이후에 중요한 여러 정치적 과제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전제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털 거 털고 이후에 또 이런 그 과정들이 추경이나 이런 특히 정부조직법 또 입법 과정들은 이 야당들도 사실 그 아주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더 그 협의하고 특히 뭐 추경안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까 그 국민의당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사안이고 독립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협의는 또 다른 또 차원이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건건히 봤을 때 이렇게 충돌이 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이후에 모든 사안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그렇게 되어만 가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이후의 과정이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원활한 어떤 국회 일정이 정비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네네. 더 많이 양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양보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양보가 아니라 굴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을 가지고 한 얘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바가지 발팩스 사틴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엽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불친절한 AS. 네. 애초 이 AS의 출발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불만들 주로 접수해가지고, 불만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요즘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저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 시사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여론으로 장관을 만약에 뽑을 것 같으면 김어준을 외교부 장관으로, 외신들하고 친하지 않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정육부, 정육부 위에 모든 부처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정육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공장은 왜 선물을 안 주나요? 너무하네요. 네. 뭐가 너무합니까?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사방송은 선물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뉴스공장 무슨 코너가 제일 좋으냐라는 모 사이트의 설문에서 불친절한 AS를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희한하군요.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에서 대통령에게 욕을 했는데 국가원수 모독죄 적용이 안 되나요? 글쎄요. 대통령 욕할 수 있죠. 예.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참아야 되는 자리가 전 대통령 자리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게 공당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 그거는 청와대에 문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AS 하다가 선물 뭐 필요하냐 방송 이렇게 재밌는데 했더니 문자가 바로 형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재밌지는 않아. 잔인한 사람들. 그런 날도 있잖아요. 심심한 날도 있지만 오늘 좀 심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야. 자,
까칠한 씨가 마칼레미스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음식이 뭡니까? 지난 6월 2일 날 그 냉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다가 냉면과 유사한 막국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막국수요? 네. 그 냉면이 어떤 미식가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냉면 맛을 알아야 그래도 한 입맛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불만입니다. 불만인 것이 그 이제 그 북한에서 만들던 방식으로 냉면을 고스란히 만드는 그 아주 유명한 냉면집 몇 군데 있죠. 네. 굳이 찾아가서 먹어봅니다. 네. 심심해요. 심심한데 이제 나는 심심하다 그러면 네가 맛을 몰라서 그래. 네가. 맛이 뭐 대단한 겁니까? 맛은 그냥 먹으면 느껴져야 되는 거지. 네가 그 깊은 맛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내가 깊은 맛을 몰라 또 가봐요. 네. 또 먹어봐요. 또 심심해.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어요. 뭐 늙은이 이 맛있어 물 같다. 행주밥 물 같다. 그런데 사실 그 심심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맵고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파도 많이 들어가고 짜고 달고 뭐 이런 그 강렬한 양념의 음식이 많다 보니까 그 냉면은 좀 특이한 거죠. 그런 맛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밍밍해도 어디 한 군데를 탁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고 느낀 냉면을 먹으면 아주 짜거나 뭐 시거나 뭐 달콤하고 그렇진 않지만 심심해지면 그 가운데 턱 쏘는 어디 한 군데 맛이 있고 그게 탁 머리에 꽂히는데 이렇게 유명한 곳을 제가 한두 군데 가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막 탐구하게 돼요. 어디서 내가 감동해야 하나 막. 맞아요. 그거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엇이 맛있다는 거지? 하고 먹으면서 자기의 감각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식가의 음식이라는 게 냉면을 두고 미식가의 음식이라는 게 원래 그 음식이 뭐 특이하게 맛있어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맛이 비어 있으니까 달고 짜고 맵고 아니죠. 달고 짜고 뭐 이런 것들은 맵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그냥 우리 감각을 그냥 곤두세우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별로 집중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 거죠. 맛을 곤두세우면서까지 내가 뭐가 되나요? 음악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댄스 음악이라든지 뭐 가벼운 음악들 이런 것은 그냥 대충 듣잖아요. 그런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뭐 클래식한 거야. 뭐 이렇게 공부해서 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네가 클래식을 모르는 것은 클래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감각에 무식에 들어온 거야. 아니죠. 무식이 아니라 이거는 감각을 깨우는 것이냐 아니냐는 요거의 차이라고 보면 그런 건 인정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세계적인 무슨 명작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그 명작이 된 이유가 나한테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갈등하게 됩니다. 모나리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왜 명작인 거야 도대체. 목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이런 눈썹이 너무 없는데 미간이 너무 멀어. 그러다가 이제 설명을 듣죠.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법이 쓰였다. 등등등. 당신은 획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 공부를 하고 나면 달리 보이죠. 달리 보인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그 자리에 왔는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모나리자가 명작이 됐던 시대에 돌아와서 그 감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명작이라고 하니까 감동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음식이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다시 이렇게 재증기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 감각을 이제 예민하게 가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감동이 옵니까? 그렇죠. 음식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그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내 혀가 짜고 달고 맵고 쓰고 하는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혀를 단련시켜야 돼요? 그 음식이 쓰고 달고 짜고 맵고 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혀를 어떻게 달래십니까?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물에 헹구고 막 그러시나요? 머리. 그러니까 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음식의 맛에 대한 데이터들, 이 감각의 데이터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미각만이 아니라 다른 뭐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도 감각이 예민해지고 취향이 조금 더 고급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면이라는 음식은 그 냉면 그 자체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음식까지 그래야 하는지. 그 음식이 오히려 다른 여러 장르의 그러니까 뭐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보다 훨씬 더 감각을 더 강력하게 자극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어떻게 연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설사장처럼 혀를 막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심한 음식, 냉면처럼 아무 맛이 없을 것 같은, 짜고 달고 맵고 하지 않은 이런 밋밋한 음식, 두부 같은 것, 밥 같은 것, 이런. 선생님 원래 맛을 예민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련.
그렇죠.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타고나는 미각이라는 것은 미명이 아니면 다 비슷한 거거든요. 네. 절대 미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좀 예민한 미각은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물론. 개체가. 예민한 후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민감한 정도로 보자 그러면 사실 인간은 여느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덜하죠. 모든 감각이. 개돼지보다도 못해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스스로 쌓고 분별할 수 있게 간다는 거죠. 감각을 예민하게. 얼마나 할수 어떻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예로 든다, 냉면을 예로 든다 그러면 이 집 냉면의 면가닥은 어느 정도의 굵기고 어느 정도의 탄성이고 이 냉면의 인장감도 얼마나 되죠? 입에 넣으면서 씹으면서 그리고 이 냉면의 메밀의 향과 밀가루의 향 뭐 이런 거 약간 슴슴한 그런 그의 향들이 이 육수와 어떻게 잘 지금 배합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의식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집에 그러면 머릿속에 점점 잘 조화된 맛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맛을 가지고 다른 걸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더 조합이 좋은데, 밸런스가 더 좋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뇌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미각의 훈련이라기보다는 뇌가 어떻게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정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 여기 사실 맛있는 음식. 그러면 점점 혀가 또 예민해지는 걸 느낍니까? 그렇죠. 뇌가 예민해지는 거죠. 혀가 혀는 그냥 단지 그러니까 정보가 입력되는 그냥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혀가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어도 음식의 맛을 먹으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마치 이제 팔을 잃은 분들이 팔의 감각을 상상으로 그 감각을 느끼듯이 그렇죠. 그게 뇌가 훈련이 되면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연복 요리사 중식하시는 그분 그 후각을 잃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식을 보고 느낌으로만 가지고도 그 맛을 갖다가 짐작을 하실 수 있죠. 그건 뭐 대단한 경지네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경지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의 감각은 똑같은데 그 감각을 어떻게 잘 훈련하는가의 문제죠. 그럼 그 음악을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고 미술도 그것을 즐기고 하는 거. 이거 음식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얘기인데 이거 딴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즐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냉면을 미식가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 그것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구성한 요소들이 주는 그 여러 감각들을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느껴보고 이건 이 맛이구나. 요 메밀은 이런 맛이네. 굵기가 이러네. 좀 덜 삶은 것 같은데 의식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좀 이렇게 고급화되고 취향도 조금 이렇게 남다른 자기만의 그 즐거운 삶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설득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거를 제가 고기로 비유해봤더니 고기 그렇죠. 확 느낌이 오네요. 고기 그래요. 부위별로 다 다르고요.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요.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육수만 떠요. 그래서 이 감각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부산에서 음식 영화제 하거든요. 음식 영화제요? 영화제요. 제가 그게 또 운영위원장이에요. 음식 영화제는 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음식에 나와야죠. 보기만 하면. 먹습니다. 먹기도 해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면서 음식 막 나오는데 막 이렇게 침샘이 솟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 음식을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영화제가 아니지. 시식회지. 영화 보면서 음식 먹으면서 술 마시는 술까지도. 그 영화가 핑계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감각을 무슨 영화제요? 하면은 음식 영화제. 부산 음식 영화제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까지 꼭 가야 되잖아요. 부산?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닿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원래는 막국수하고 냉면 얘기해야 되는데. 홍보하기 생겼네요. 음식에 대한 미식가. 냉면 미식가 음식이라고 하니까 미식가들은 어떻게 미식가가 되었나. 맛평론가는 어떻게 맛평론가 되었나.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막국수 다음 주에 하죠. 급하지 않습니다, 막국수. 막국수 어디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특근이라고 하는 주말 프로그램이 저희가 생겨서 뉴스공장에 저는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오고 대신 패널들이 나와. 희한하죠? 첫 번째 순서가 황교익 선생님이고 토요일 아침 7시부터 8시 동안 1시간 동안 나오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익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